미군에 의존하는 위기에 한국 미국 없으면 위기 수준? 여기 한국 군사력을 비판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국방부 초청으로 한국에 방문한 박사가 한국에 가서 충격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시안 베일이라고 해요. 저는 평생 대부분 세계 각국의 군대와 방어체계를 연구했어요. 군사 전략에 대해 처음 배우던 순간부터 새로운 보고서를 열 때마다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짜릿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한 컨퍼런스 연설이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상쾌한 봄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글로벌 시큐리티 포럼의 연단에 서 있었어요. 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매물을 살짝 풀어본 뒤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장비는 현대적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이 벽에 울려 퍼지자 관중석에는 속삭임이 일었어요. 일부는 눈살을 찌푸렸고 다른 이들은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제 발언이 옳다고 믿었어요. NAT 훈련을 연구했고 유럽에서 병력 훈련을 지켜봤으니까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이 믿을 만한 동맹국이긴 해도 주도적인 강대국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늦게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 휴대폰에는 제 솔직한 분석을 칭찬하는 이메일 알림이 잔뜩 와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하얀 침대 시트에 몸을 기대었어요. 그런데 받은 편지 한 맨 위에 공식처럼 보이는 메시지가 하나 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대한민국 국방부 초청자 카시안 베일 박사님, 저희 군을 직접 참관하실 수 있도록 한국을 방문해 주시길 초청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바라봤어요. 농담인가요? 비판을 퍼붓던 사람을 왜 초청하는 걸까요? 궁금증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어요. 저는 수락을 눌렀어요. 일주일 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어요. 시원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쓰인 환영 표지판이 여행객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너스 홍보판을 들고 계신 이지호 대위를 발견했어요. 그의 군복은 공항 조명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베일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지호 대위님이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영어 발음은 또렷했고 은은한 한국식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이번 주 제가 안내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제 수트케이스는 바퀴 소리를 내며 뒤따랐어요. 터미널을 지나며 가족들이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고 비즈니스맨들은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아이들이 부모 손목을 잡아 끄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든 것이 차분하고 질서정연해 보였어요. 공항을 나선 이에 진력 하늘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도시 스카이라인이 울퉁불퉁하게 하늘을 그렸어요. 한강이 은빛 리본처럼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넓고 깨끗한 도로 위로 차들이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곳이 그렇게 많은 안보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웠어요. 이지호 대위님이 검은색 SUV로 저를 안내했어요. 차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면서 주요 지점을 설명해 주셨어요. 내일은 시골에서 합동화력 훈련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도 실사격 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메모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차 안에서 저는 내가 무엇에 발을 들여놓은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운전기사가 빽빽한 교통 흐름을 능숙하게 헤치며 도로를 달렸어요.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켜진 고속도로 위로 진입하더라고요. 창밖으로 네온사인이 하나둘 반짝이며 켜졌어요. 길가에는 식당과 상점들이 화려한 색으로 줄지어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대위님은 로비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리셉션 옆에는 큰 화병에 벚꽃이 꽂혀 있었어요. 연분홍빛 꽃잎이 봄을 떠올리게 했지만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빛나 보였어요. 저녁에는 셔츠 몇 개만 꺼내놓고 수트는 그대로 걸어두었어요.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한강 위로 비친 빛이 잔잔하게 출렁였어요. 초청장이 여전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이 여행이 제 모든 가정을 시험할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어요. 눈을 감으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내일 진짜로 한국군이 제 존경을 받을 만할지 아니면 내 연설이 옳았을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렇게 저는 잠에 들었어요. 알 수 없었죠. 새벽이 밝으면 대한민국 방어체계 중심부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어 제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호텔방은 고요했지만 밖의 도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커튼을 살짝 열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서울은 살아있는 회로판 같았어요. 반짝이는 불빛이 가득한 건물, 헤드라이트가 맥박처럼 흐르는 도로. 동쪽에서 부드러운 분홍빛이 가장 높은 빌딩 꼭대를 감쌌어요. 저는 공책을 꺼내 이렇게 적었어요. 새벽의 서울 차분한 에너지, 모든 게 제 시간에 맞춰 움직여요. 로비로 내려가니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분, 교복을 입은 학생,
캐주얼 스포츠복 차림의 사람도 있었어요. 한쪽에서 두 학생이 시리얼을 담으면서 한국어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말인진 몰라도 설렘이 전해졌어요. 그 옆에서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분이 공손히 서버에게 인사하고 밥과 김치를 담아 가셨어요. 이지호 대위님이 프런트에 나타나시더니 시계를 보며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베일 박사님. 잘 주무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여기는 모든 게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시작하는군요. 대위님이 저를 밖으로 안내하셨어요. 공기는 시원했고 커피와 신선한 빵 향이 은은하게 섞여 있었어요. 인도 위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정돈된 줄을 맞춰 태극권을 연습하고 계셨어요. 느린 동작이 물 흐르듯 우아했어요. 그 옆에서는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완벽한 호흡으로 빗자루를 밀며 도로 위에 먼지를 쓸어 가셨어요. 저기 보세요. 대위님이 작은 정자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역 주민들이 아침 운동을 위해 모이는 곳이에요. 함께 건강을 지키는 우리나라의 일상 습관이지요. 저는 팔을 높이 뻗었다가 허리를 낮춰 땅에 거의 닿을 정도로 숙이는 동작을 지켜봤어요. 추운 날씨에도 모두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따라했는데 균형을 거의 잃을 뻔했어요. 대위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생각보다 어렵지요. 우리는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갔어요. 지상에서 내려간 지 2분도 안 돼서 열차가 도착했어요. 문이 딩소리와 함께 부드럽게 열리자 사람들은 조용히 타서 자리로 앉았어요. 안내 방송은 뚜렷한 한국어와 영어로 나왔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열차가 앞으로 나아갈 때의 부드러운 흔들림을 느꼈어요. 모든 어른이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대위님이 설명하셨어요.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며 오염도 낮추거든요. 저는 가족, 학생, 직장인이 한 공간을 다투지 않고 함께 이용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한국에 돌아갈 때 이 부드러운 흐름이 그리울 것 같았어요.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니 새 버스들이 반짝이며 길가에 줄지어 있었어요. 초록색 군복을 입은 신병들이 두 줄로 맞춰 행진하고 있었는데 장병들의 군화 소리가 완벽한 리듬을 이루고 있었어요. 무거운 배낭을 메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걷는 모습에 저는 자부심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저희 나라의 신병들은 오래 걸으면 기진맥진하던데 이 젊은 한국인들은 생기 넘쳐 보였어요. 그들은 이순신 장군 동상 아래를 지나고 있었어요. 대위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오늘은 박 장군님을 뵙게 될 거예요. 우리는 유리벽이 시원스러운 현대식 건물로 들어갔어요. 로비 한켠에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의 장면을 그린 거대한 벽화가 있었어요. 갑옷을 입은 전사, 들판의 농부, 탱크와 헬리콥터 훈련 중인 오늘날의 군인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는 수백 년간 쌓인 투쟁과 회복력을 한눈에 느낄 수 있었어요. 박선우 장군님께서 짧은 계단 위에 서 계셨어요. 메달과 견장으로 꾸며진 깔끔한 제복을 입고 계셨고 눈빛은 따뜻했지만 자세는 단호했어요. 장군님이 허리 숙여 인사하시자 저도 함께 인사했어요. 환영합니다. 베일 박사님, 장군님께서 부드러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여정은 편안하셨나요? 네, 아주 편안했어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장군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솔직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곧 저희의 강점을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장군님께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로 안내하셨어요. 햇빛이 물결 위에 반짝였고 멀리 마천루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테이블 위에는 한국, 미국, 그리고 몇몇 동맹국의 작은 국기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장군님께서 국기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파트너십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제 연설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의존적인 동맹국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는 국기들은 동등한 협력 관계를 상징하는 듯했어요. 밖에서는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근처 학교에서는 아침 예배를 마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다가올 하루를 그려봤어요. 장병들을 만나고 훈련을 지켜보고 용기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들. 긴장감과 설렘이 심장 속에서 빠르게 뛰었어요. 회의가 끝나자 대위님과 저는 다시 따스한 햇살 속으로 나왔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이 나라의 진정한 기운을 첫 번째로 들이마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에요. 매일 아침 서울의 일출마다 커져갈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고 진실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 전 서울을 떠났어요. 이지호 대위님과 함께 안개 낀 언덕들로 둘러싸인 넓은 계곡을 향해 동쪽으로 차를 몰았어요. 해가 능선을 넘어 고개를 내밀자 아래 들판에는 트럭과 천막들이 살아난 듯 분주해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한국의 유명한 합동훈련을 직접 보게 될 테니까요. 도착하자 깔끔하게 줄 맞춰 서 있는 수십 대의 전차들이 있었어요. 창끝이 수평선에 겨누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마치 덮치기 위해 몸을 낮춘 거대한 도마뱀처럼 장갑 수송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초록색 전투복을 입은 병사들이 무전기를 점검하고 탄약을 장전하느라 분주했어요. 디젤 기름 냄새와 각간 흙 냄새가 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흙먼지가 자욱한 땅 위에 발을 디디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대위님이 자갈 언덕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저기서 관람하세요. 곧 박 장군님께서 브리핑해 주실 거예요. 저는 언덕을 올라 공책을 꺼냈어요. 아래 들판은 거대한 체스판 같았어요. 전차, 트럭, 병사 하나하나가 작전 지시에 따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울리고 나무 꼭대기 위로 헬리콥터 편대가 나타났어요. 로터가 공기를 베어 넘기듯 귀청이 멍해질 정도로 강력한 소음을 냈어요. 귀가 멍멍했어요. 곧 박선우 장군님과 몇몇 참모분들이 도착하셨어요. 장군님은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선글라스를 끼고 계셨어요. 베일 박사님, 장군님께서 로터 소리를 가르며 외치셨어요. 저희 델타 훈련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귀마개 한 쌍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끼셔야 해요. 귀마개를 끼자 굉음이 깊은 진동으로 바뀌었어요. 발밑에서 땅이 떨리는 느낌이 전해졌어요. 장군님께서 동쪽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훈련은 기습 공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공중 기갑, 보병이 함께 작동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휘슬이 울리자마자 헬리콥터들이 앞으로 전진했어요. 나무 꼭대기 바로 위에서 한 대씩 낮게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가며 연막탄을 투하했어요. 흰색과 회색 연기가 하늘로 비틀리듯 퍼지며 가상의 적 전선을 표시했어요. 신호가 떨어지자 전차들이 주포를 발사했어요. 우레와 같은 폭음이 계곡을 가득 울렸고 흙먼지와 자갈이 공중을 흩날렸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지만 여전히 메아리가 맴돌았어요. 장갑 수송 차량 뒤에서 보병들이 전속력으로 달려나왔고 그들의 군화가 모래를 튀겼어요. 소총을 메고 야간 투시경이 달린 헬멧을 쓴 모습이 든든해 보였어요. 이지호 대위님이 제 팔을 톡톡 건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의사소통 과정을 잘 보세요. 병사들은 가슴에 달린 소형 마이크를 톡톡 두드렸고 무전기를 통해 지령이 우르르 전달되었어요. 전차 지휘관은 명령을 외치고 보병 소대장은 실시간 상황을 중계했어요. 넓은 훈련장이었지만 모든 부대가 완벽한 호흡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계곡 중앙에 설치된 가상의 적 벙커가 목표물이었어요. 헬리콥터들이 낮게 돌진해 작은 폼폭탄을 투하하자 폭탄이 땅에 튕기며 순백의 연기를 뿜어냈어요. 모의 타격이었죠. 동시에 두 대의 전차가 앞으로 돌진하며 자갈을 꾹꾹 밟았어요. 벙커를 향해 사격하자 폼폭탄이 명중 지점을 표시했어요. 그 사이 보병 부대가 전차 뒤에서 달려나와 연막탄을 투척해 시야를 가렸어요. 그 틈을 타 엄폐하며 전진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어요. 가상의 빨간 레이저 총알이 펑소리를 내며 머리 위를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약 10분 뒤 훈련장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연기가 천천히 흩어졌고 헬리콥터들은 제 위치로 돌아갔어요. 병사들은 임무 완료 사인을 보낸 뒤 서로 등을 두드리며 미소 지었어요. 박 장군님께서 제 옆에 서서 선글라스를 벗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매주 이렇게 훈련해요. 빠르게 대응하려면 열심히 단련해야 하거든요. 실제 상황이 닥칠 때 언제 이동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저는 젊고 강인한 병사들을 바라보며 과거 제 믿음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보조적인 동맹국에 불과하다던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된 강력한 전투력으로 느껴졌어요. 훈련장이 끝나고 차로 돌아가며 저는 장군님과 악수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감탄하며 말씀드렸어요. 장군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어요. 내일도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SUV에 올라타며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바지에 묻은 연은이 제가 목격한 천둥 같은 훈련의 흔적이었어요. 질문과 감탄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다음 일정이 더욱 기다려졌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휴대폰에서 울리는 삑삑삑하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오전 7시였어요. 오늘은 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유명한 민방위 훈련을 보게 될 날이었어요. 긴장이 살짝 멜빵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하는 훈련도 대단하지만 인구가 북적이는 도심 한복판이라니요. 로비에서 이지호 대위님을 만났어요. 대위님은 안전모 2개를 들고 계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베일 박사님, 대위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밖으로 나서니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가는 빗방울이 내려 인도에 작은 무릉덩이가 생겼어요.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걸어갔어요. 거대한 광장은 높은 빌딩과 분주한 도로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옛 조상들의 동상이 가장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군인 한 명 보이지 않고 대신 회사원, 사진 찍는 관광객, 길거리에서 떡을 파는 노점상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잔잔하게 시작했다가 순식간에 모든 건물에 메아리치는 외침처럼 높아졌어요. 사람들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저도 심장이 덜컥 뛰었어요. 대위님이 건물 벽면에 있는 대형 전광판을 가리키셨어요. 큼지막한 빨간 글씨가 깜박였어요.
비상훈련입니다.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군중은 당황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회사원들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건물 입구 근처에 옹기종기 모였어요. 관광객들은 땅바닥에 그려진 파란색 안내선을 따라 지하철 계단 쪽으로 움직였어요. 노점상 아저씨들은 조용히 노점을 정리했고 알록달록 우비를 입은 학생들은 선생님들 뒤에 가지런히 줄을 지어 섰어요. 선생님들은 마치 버섯처럼 쓰인 우산으로 학생들을 보호했어요. 저는 대위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질서가 잘 유지되는 이유가 뭔가요? 대위님께서 가슴을 톡톡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어른들은 모두 10대 시절부터 해마다 2번씩 훈련을 해왔어요. 대피 경로와 집결 지점을 완전히 숙지하도록 교육받죠. 이제는 본능 수준이에요. 우리는 지하철 계단으로 내려가는 인파에 섞여 걸었어요. 지하로 들어서자 콘크리트와 멀리서 나는 커피 향이 섞인 공기가 느껴졌어요. 천장 스피커에서는 상냥한 한국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이어서 영어 방송이 나왔어요. 출구 A, B로 이동해 주시고 안내 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위님을 따라 손잡이를 꼭 잡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계단 아래에서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분들이 플랫폼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2분도 채 안 돼 깔끔한 지하철 열차가 도착했고 문이 웅하고 열리자 승객들이 한 줄로 질서 있게 탔어요. 저는 대위님 옆에 몸을 옮겼어요. 잘 보세요. 대위님께서 속삭이셨어요. 모두 침착하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사람, 시계를 확인하는 사람,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어느 하나 요란하거나 밀치지 않았어요. 열차는 부드럽게 터널을 지나 세 정거장만에 멈췄고 우리는 도로 위로 올라왔어요. 목적지인 집결 지점까지는 단 2블록 남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도시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통신호등이 붉게 깜빡이며 차량을 막고 있었고 인도에는 거의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바닥에 표시된 대피 대기 구역에 모여있는 소그룹들이 있었어요. 초록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생수와 신분증 확인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더 굵어졌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훈련이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했어요. 분주한 수도가 몇 분 만에 안전지대로 탈바꿈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가슴이 떨렸어요. 저는 손을 번쩍 들고 물었어요. 대위님, 제가 사람들을 안내해봐도 될까요? 대위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무전기를 하나 건네주시고 어딘가 혼란스러워 보이는 관광객 2명을 가리키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C 집결 지점으로 따라와 주세요. 관광객분들은 웃으며 망설임 없이 따라왔어요. 저는 땅에 그려진 화살표를 따라 그분들을 안내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곧 저와 대위님, 그리고 다른 2명이 한 팀이 되어 광장 가장자리로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자원봉사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현장 지휘관께서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저는 진짜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약 10분 뒤 사이렌이 멈췄어요. 전광판 글씨는 훈련 완료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바뀌었어요. 교통신호등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차량이 다시 움직였으며 보행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노점상 아저씨들도 우산을 접고 간식을 다시 진열했어요. 이지호 대위님이 제 옆에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베일 박사님.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진짜 팀워크를 느꼈어요. 대위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이 훈련이야말로 시민과 군대가 서로를 지키는 유대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안경에 맺힌 빗물을 닦으며 되살아나는 도시를 둘러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얼마나 깊이 배려하는지요. 한때 엄격한 훈련 같다고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도시를 하나로 묶어주는 따뜻한 손길로 느껴졌어요. SUV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속삭였어요. 정말 특별한 걸 배우고 있네요. 다음날 이른 아침, 저는 깔끔한 검은색 SUV를 타고 도심을 벗어나 탁 트인 시골길로 달렸어요. 우리는 작은 카메라가 달린 울타리로 둘러싸인 낮은 건물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입구 간판에는 대한민국 방위기술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군사기술을 보게 될 테니까요. 이지호 대위님께서 덜컹거리는 대문을 열고 저를 안내하셨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기름과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있었어요. 건물 외벽은 매끄러운 유리로 되어 있었고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바퀴 달린 파란색 로봇 한 대가 잔디밭 위를 구르며 센서를 작동시키고 있었어요. 로봇은 잠시 멈춰서 팔을 살짝 들어 저에게 손짓하듯 흔들었어요. 마치 제가 특별한 손님인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본관홀 안으로 들어가자 마치 영화 속 소품 같은 기기들이 전시된 쇼룸이 있었어요. 한쪽 탁자 위에는 작은 드론이 검은 매트 위를 날고 있었어요. 좌우로 살짝 움직이다가 천장까지 치솟았어요. 프로펠러 소리는 마치 윙윙거리는 벌떼 같았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고 친절한 엔지니어 최은하 박사님께서 조종기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한번 조종해보세요. 박사님이 권하셨어요. 저는 엄지손가락으로 조이스틱을 살짝 밀었어요. 드론이 내려갔다가 올라가자 저는 깜짝 놀라 웃었어요. 정말 부드럽게 움직여요. 마치 공중을 나는 기분이에요. 최 박사님께서 웃으며 설명하셨어요. 이 드론은 좁은 창문 사이로 숨어 들어가 실시간 영상을 송출할 수 있어요. 병사들이 건물 내부를 확인하고 진입하기 전에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죠. 다음으로 우리는 이상한 조끼와 헤드셋을 착용한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는 긴 방으로 들어갔어요. 조끼에는 밝은 빗줄기와 허리춤에 작은 박스로 이어진 가느다란 전선들이 달려 있었어요. 한 젊은 중위님께서 비슷한 조끼를 입어보라고 초대하셨어요. 전선은 가벼웠고 조끼는 가슴을 단단히 감싸 주었어요. 헤드셋은 귀를 덮고 정면을 향한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가만히 서 계세요. 중위님께서 말씀하셨고 제 귀에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박수 정상입니다. 호흡도 안정적이에요. 저는 조끼에 달린 불빛을 내려다봤어요. 하나가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최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 센서들은 맥박, 스트레스 수준, 피로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지휘관은 컴퓨터 화면에 모든 병사의 생체 상태를 지도로 볼 수 있어요. 누군가 휴식이 필요하면 즉시 지원할 수 있죠. 마치 제 제복에 개인 주치의를 달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혹독한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거기서는 엔지니어들이 대형 평면 스크린 앞에서 작업 중이었어요. 스크린에는 산맥과 계곡이 디지털 지도 형태로 나타나 있었어요. 작은 아이콘들이 전차, 헬리콥터, 보병분대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사령관이라고 불리는 한 분이 스크린을 톡톡 두드리자 아이콘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게 저희 AI 지휘 시스템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드론과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 경로를 제안하고 전략을 추천해 줍니다. 날씨나 지형 때문에 이동 속도가 느려질 부분도 예측하죠.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 물었어요. 그러면 적보다 빠르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군요. 박사령관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실제 작전에서는 1초가 아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실처럼 지어진 건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로봇 차량들이 가득했어요. 총 없이 작은 전차처럼 생긴 로봇도 있었고 긴팔의 도구를 장착한 로봇도 있었어요. 한 로봇은 모래주머니를 들어 올려 조심스럽게 방벽 위에 올려놓았어요. 또 다른 로봇은 줄지어 자라는 식물 위에 물을 뿌렸어요. 최 박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여기를 로보틱 코어라고 불러요. 이 로봇들은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홍수나 지진, 화재 같은 재난 구호에도 투입될 수 있어요. 저는 로봇들이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금속 몸체가 놀라울 만큼 우아하게 작동했어요. 저는 짜릿함을 느꼈어요. 이 기계들이 목숨을 구하고 병사들 안전을 지켜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높이 떠 있었어요. 이지호 대위님께서 물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일 박사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유리 건물들과 웅웅거리는 로봇들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병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방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네요. 대위님께서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희는 기술이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떠나자 방위기술센터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하늘에 나는 드론, 스마트 조끼, 빛나는 전술지도,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는 로봇들. 저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군대를 목격했어요. 사람과 기계가 함께 일하는 그 모습에 이 나라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쏟는 정성과 노력을 더욱 깊이 존경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저녁이었어요. 박선우 장군님께서 한강가 작은 식당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는 낮은 나무 탁자에 앉아 저녁 어스름 속에 켜진 등불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물 위에 반짝였고 잔잔한 파도가 돌제방을 살짝 적셨어요. 여행이 끝난다는 아쉬움과 배운 것을 전할 기대감이 뒤섞였어요. 장군님께서 불고기를 구워주셨어요. 얇게 저민 양념 쇠고기가 작은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데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공기 가득 퍼졌어요. 저는 따끈한 보리차를 홀짝이며 장군님을 바라봤어요. 베일 박사님, 오시면 고국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불판 위에서 반짝이는 숯불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에서 제가 했던 연설이 생각났어요. 한국군이 너무 의존적이라고 말했던 제 모습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쳤어요. 진실을 전하려고 해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의 힘은 전차나 로봇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만난 모든 군인은 조국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신념을 품고 있었어요. 훈련 중에도 시민들은 침착하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과학자와 엔지니어 분들은 여기서 내일의 방위를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장군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우리는 치열하게 훈련하고 지혜롭게 혁신해요.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대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죠. 저는 구운 불고기를 한 점 입에 넣었어요. 부드러운 식감이 혀끝에 감겼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어요. 도시 위로 떠오르던 새벽, 땅을 울리던 전차 바퀴 소리, 훈련 중 하나로 움직이던 시민들, 기술센터에서 떠다니던 드론, 그리고 용기 있는 병사들의 미소까지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강변을 걸었어요. 등불이 매끈한 돌 위에 따사로운 빛을 들이우고 있었어요. 산들바람에 벚꽃향이 실려왔어요. 저는 물 위에 떠있는 가냘픈 꽃잎 하나를 살포시 손끝으로 만졌어요. 저는 제 가정을 시험하러 왔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저를 시험했어요. 진정한 힘은 단합, 규율, 그리고 연민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장군님께서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셨어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베일 박사님.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서 귀국 준비를 했어요. 이지호 대위님께서 같은 검은색 SUV로 저를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길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익숙함과 이별의 순간이 공존했어요. 터미널 입구에서 대위님께서 작은 선물을 건네주셨어요. 한국 속담집이었는데 영어 번역도 함께 실려 있었어요. 이 말씀이 박사님을 이끌어주길 바랄게요. 대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저는 책을 펼쳐 첫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아무리 큰 나무도 한 알의 씨앗에서 시작되었다. 제가 웃으며 가슴 깊이 이 말을 느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존경의 씨앗을 심겠다고 다짐했어요. 비행기에 오르자 창밖으로 공항 불빛이 구름 밑으로 사라졌어요. 공책은 트레이에 펼쳐져 있었고 낙서와 스케치로 가득했어요. 저는 새로운 연설 문구를 촉으로 적기 시작했어요. 비판이 아닌 감탄과 약속의 연설이었어요. 순항고도에 이르자 저는 눈을 감고 한국을 떠올렸어요. 엄격하게 훈련받은 병사들, 서로를 보살피는 시민들, 그리고 두려움 없이 혁신을 이끄는 이들까지. 그들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희망을 수호하기 위해 당당히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세상에 당신들의 이야기를 전할게요. 비행기가 시차를 넘을 때 저는 가벼운 잠에 들었어요. 한강 위 등불과 멀리서 들려오던 훈련 소리가 엔진 소리와 섞여 꿈속에서 맴돌았어요. 이 여행이 앞으로 수년간 제 일과 말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을 알았어요. 한국에서 저는 한 가지 이상의 군사력을 발견했어요. 용기와 단합, 그리고 진심이 살아 숨쉬는 모습을 봤어요. 그 교훈을 가슴에 품고 밤하늘의 등불처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